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그 유형별 계산 문제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하다 보니까 PPT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다 풀 테니까요. 한번 보시라고요. 자, 유형별 계산 문제가, 이제 첫 번째, 오늘 세 문제 풀어볼 건데, 첫 번째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시험에 나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올해. 그러면 1번 문제가 뭡니까? 1번 문제가 주택입니다. 주택인 경우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보자고요. 1번 문제 주택인데, 이 주택의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기준 있잖아요. 기준. 주택인 경우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담보 인정 비율이야. 그러면 담보 인정 비율 또는 대부 비율 기준. 담보 인정 비율 기준은 뭘 가지고 대출을 결정합니까? 주택 가격. 그래서 주택 가격에다가 여기다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주택 가격이 얼마나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 문제를 보면 주택 가격이 4억이 나왔어. 4억. 그러면 4억을 쓰는 거죠. 4억. 4억에다가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담보 인정 비율 몇 퍼센트 나왔습니까? 70%. 그럼 0.7을 곱하는 거죠. 그럼 2억 8천까지. 담보 인정 비율 기준하면 2억 8천까지 돈을 빌려주겠다. 내가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은 또 뭐 하나가 있냐면 당신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한다고. 차입자의 소득. 이걸 총부채 상환 비율 기준 그래요. 총부채 상환 비율 기준. 총부채 상환 비율은 뭘 가지고 대출을 결정합니까? 차입자의 소득. 이게 작년 시험 지문입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 총부채 상환 비율로 유형자에 구하면 소득이 나와야 돼요. 소득에다가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는 거야. 소득 곱하기 총부채 상환 비율.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이걸 저당 상수로 나누면 그러면 이게 유형자액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소득은 주어진다고. 시험 문제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에서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가격 주어지고 담보 인정 비율 주어지고 소득 주어지고 총부채 상환 비율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저당 상수 주어지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가격, 담보 인정 비율, 소득, 총부채 상환 비율, 저당 상수 이 5가지인데 전부 다 준다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그럼 전부 다 주니까 곱하고 뭐 나누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득이 얼마 나왔습니까? 소득은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나왔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그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저는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을 했지만 그걸 총부채 상환 비율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그러면 소득은 4천만 원. 4천만 원 나왔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50%, 0.5.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2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 2천만 원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이걸 저당 상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저당 상수는 몇 나오냐면 0.1. 여기 주택 상가에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하라고 나오면 저당 상수는 거의 0.1 줘요. 10번 나오면 그냥 9번 0.1 주죠. 그러니까 계산하기 빨리 하게끔. 그럼 2천만 원 나누기 0.1이면 이건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2억 8천까지 빌려줄 수 있는데 근데 차입자의 소득이 낮아요. 소득이 낮으니까 당신은 갚을 능력이 좀 낮군요. 그래서 2억까지 빌려주겠다는 소리예요. 두 개의 금액이 나오면 반드시 작은 금액으로 빌려줍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2억. 그런데요. 2억을 내가 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대출금이 있답니다. 8천만 원 있잖아요. 그럼 8천만 원 빼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 여기서 8천만 원 빼죠. 8천만 원 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1억 2천. 이 문제의 답은 1억 2천입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이 정도로 풀 수 있어야 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2번은 상가. 상가는 주택하고 요 담보 인정 비율 이건 똑같아요. 그다음에 상가는 차입자의 소득을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가의 순용업 소득 가지고 대출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상가로 바꾸면 이거 이제 상가로 바꿔봅시다. 상가로 바꾸기 전에 이제 주택이라면 주택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할 때 요 곱하기를 한번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한 번 하고 나누기 한 번 하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필요한데 5개는 문제에서 다 주어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곱하기 2번, 나누기 한 번. 그러면 주택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상가로 가봅시다. 상가는 이거 그대로 써먹는 거야. 상가는 담보 인정 비율은 그대로 써먹는 거죠. 주택이든 상가든 담보 인정 비율은 여기 상가의 가격, 주택의 가격으로 대출을 결정하는 거야.
그럼 이제 상가의 가격 가자고요. 2번 문제. 상가 가격은 얼마입니까? 5억. 5억이고 곱하기 담보인정비율 또는 대부비율 나오겠네. 담보인정비율 몇 퍼센트? 60%, 0.6이죠. 60% 이하가 되기로 했어, 이하가. 그러니까 이건 3억. 3억 이하로 빌려줘야 돼, 3억 이하로. 자, 그러면 이제 3억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상가는 총부채 상환비율이 아니라 부채 감당률입니다. 이 부채 감당률 기준이죠. 그럼 이 부채 감당률 기준으로 대출을 결정하면 그러면 상가의 가격 가지고 가는 겁니까? 차입자의 소득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가의 순용업소득 가지고? 순용업소득. 그래서 상가의 순용업소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순용업소득. 여기에 부채 감당률을 써먹는 거라고. 여기는 이제 부채 감당률 써놓고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주택이든 상가든 이거 계산할 때 마지막은 저당 상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당 상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순용업소득이 얼마 나왔습니까? 1억. 1억.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나왔네요. 부채 감당률이 2 이상이 되게. 그럼 1억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5천이 되는 거죠. 맞지요? 나누기 저당 상수. 저당 상수는 0.2가 나왔습니다. 0.2. 그럼 5천을 0.2로 나누면 2억 5천이 되는 거예요. 2억 5천. 이제 금액 두 개 나왔습니다.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 그러면 2억 5천. 2억 5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 물어봤어요. 그럼 기존 대출이 있네요. 박스 마지막에 1억이 있습니다. 그럼 1억을 빼야지. 그럼 2억 5천에서 1억을 뺀답니다. 1억을. 그러면 얼마일까? 1억 5천이 답이죠. 자, 이제 최근에 출제하는 것은 주택이 2번 나오면 상가가 1번 나와. 그러니까 주택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요거는 이제 29회 때 냈고, 29회 때 주택, 31회 때 주택, 그럼 작년에는 안 냈죠. 이렇게. 그럼 주택이니까 순서로 보면 상가가 나올 차례가 됐죠. 상가가. 오히려 상가가 더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돈 빌렸습니다. 빌렸으면 뭐 해야 돼? 갚아야 돼. 이제 갚아봅시다. 이제 넘겨서 갚으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로 갔더니 거기 가운데쯤에 원리금 상환액 계산이 나와서요. 이 원리금 상환액 계산은 두 가지는 물어본다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온금 균등 상환일 때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일 때하고 제가 요 온금 균등 상환일 때 요 한 문제 가져왔어요. 원리금 균등 불화 상환 방법은 최근에 출제되는 거 보면 많이 어렵게 됩니다. 그거는 풀기가 좀 힘들어요. 막 짜증나고 시험장에 가면 그러니까 잘 못 푸니까 여기 지금 3번은 온금 균등 상환 방식. 요건 나오면 풀어야 돼. 온금 균등 상환 방식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럼 이제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제 온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그럼 온금 균등 상환 방식일 때 뭘 물어보냐면 두 가지 물어봐요. 9회차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 이자 납부액. 먼저 이제 9회차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 그러면 이제 상환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면 온금 균등이야. 만약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그럼 이 문제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그럼 이 원리금은 이용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 그럼 되겠죠. 근데 이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니까 9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 거야.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될까요? 9회차 원금 상환액이 나와야지. 9회차 원금 상환액.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 원금 상환액은 이용자액 나누기 상환 횟수. 그럼 이용자액 나누기 상환 횟수니까 이제 바로 계산하자고요. 이용자액은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이용자액 5억. 이용자액이 5억이고, 그러면 이제 이용자액 5억 나오고, 나누기 상환 횟수야. 근데 상환 횟수인데 몇 년 빌렸어요? 20년. 근데 매년 갚아요? 매월 갚아요? 매년 갚죠. 매년. 그럼 몇 번 갚을까? 20번 갚은 거지. 20번. 20으로. 그럼 이걸 매월 상환이다. 매월. 매월 상환이면 여기다 곱하기 12를 해야 돼. 12. 근데 월 단위니까, 연 단위니까 20으로 나누면 돼. 그러면 1년에 갚아야 될 원금 상환은 2,500이 돼. 2,500. 2,500. 그러면, 여기까지 하죠. 2,500. 이거 하나 됐어요. 이번에는 뭘 구해야 됩니까? 9회차 이자 비용을 구해야 되겠네. 9회차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이자 비용은 언제나 남아있는 금액에다 이자를 곱하는 거야. 그 남아있는 금액이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그래.
그럼 남아있는 금액은 5억에서 그동안에 얼마 갚았는가 보면 돼요. 자, 지금 9회차니까 8번 갚았죠. 1년에 2,500씩. 그럼 2,500씩 8번 갚았으면 느낌이 오잖아요. 2억이죠. 2억 5천씩 4번 갚으면 1억일 거고, 그럼 2억 갚았죠. 그럼 남아있는 미상한 저당 잔금은 3억이죠. 3억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주면 되겠네. 이자율은 몇 %일까? 5%. 0.05. 예? 그러면 1,500입니다. 1,500. 이렇게 됐어요. 그럼 두 개를 더 해야 되겠지.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4천. 그래서 9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4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나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13회차. 13회차 이자 납부액. 이자 비용이죠. 이자 납부, 이자 비용. 그럼 요거는 여기 9회차 하는 거하고 똑같이 논리가. 그럼 13회차 이자 납부액, 이자 비용은 역시 미상한 저당 잔금에다가 이자를 곱하는 거야. 5억을 빌렸고 이제 몇 번 갚았어요? 12번 갚았어. 12번 갚으면 3억 갚는 거야. 3억. 2,500씩 곱하기 12 이렇게 되면 3억 갚은 거죠. 그럼 3억 갚았으면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2억이지. 여기다가 이자율 0.05. 그럼 얼마일까? 1,000만 원. 1,000만 원. 자, 알면 쉬워요. 됐습니다. 이 정도. 이제 자기가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것이다. 여기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도 있다고요. 최근에는 좀 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이자율도 구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져서 힘들어져.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하신다. 예? 뭐 다음 주도 이런 계산 문제 풀어볼 거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계산 문제 풀어볼 거니까 앞으로 저하고 수업할 때 나가는 계산 문제 정도만 풀도 돼요. 많은 걸 알고 가서 못 풉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하시면 무슨 말 하냐면 계산 문제 계산기를 쓸 수 있는 계산 문제는 못 푼다 그렇게 하더라고. 계산기를 쓸 수 있는 계산 문제는 그럼 계산기를 쓸 수 있는 계산 문제는 복잡하다는 소리죠. 그거 못 푼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자, 이제 오늘 7, 8호 과정 마지막에 정책론 남았습니다. 정책론. 자, 정책론 공부해 볼게요. 정책론은 계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책론도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론의 계산 문제 관련해서 2번 나왔어. 16회 때하고 18회 때 2번 나왔어. 근데 최근에 아무리 봐도 계산 문제가 없어. 정책론은. 아무리 봐도 계산 문제가 없고 정책론도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론에서 공부할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 정부 시장 개입이 나와. 이 시장 개입은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시장 개입에서는 첫 번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필요성. 그럼 이제 필요성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개입 방법. 개입 방법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기억납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의 실패를 배우죠. 시장의 실패 원인 기억날까요? 시장의 실패 원인 외우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시장의 실패 원인 불안정 경쟁, 공공재 예부 효과 이런 거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예부 효과만 별도로 공부하죠. 예부 효과만. 예부 효과가 이제 한 문제가 출제할 수 있어요. 별도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단원이 끝나요. 두 번째는 뭘까? 여기까지가 정책론 총론이야. 오랜만에 거의 지금 여러분들 이거 석 달만 하는 거야. 석 달 만에. 석 달만 하니까 머리가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석 달만 하는 거거든. 이렇게. 5, 6월달, 6월달 5월달 끝날 무렵에 했단 말이에요. 5월달 끝날 무렵에. 근데 이제 7, 8월달은 순서를 바꿔서 했으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석 달만 하니까 2달만 해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두 번째는 여기까지가 총론이면 두 번째는 토지정책으로 가지. 토지정책에서는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지역지구제. 이 토지정책부터는 저하고 공법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토지정책 하는 거예요. 토지정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택정책이죠. 주택정책에서는 뭐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을 하겠네. 자, 네 번째 세금 가지고 개입하네요. 세법에서 하는 거. 조세정책. 이렇게. 자,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4개의 파트를 배우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볼 건데, 이 4개 파트에서 다 한 문제씩 나온다. 한 문제씩. 그럼 4개 파트에서 한 문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4문제 깔고, 여기에 하나 더 한다. 그러니까, 이 정책론은 4+1, 이렇게 5문제까지 가능합니다. 정책론에서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듣도 보도 못한 거.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토지 정책 다 쓸 수가 없어요. 토지 정책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토지 정책 다 아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공법 선생님들 토지 정책 다 할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한 10문제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어. 그게 아니라 한 문제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래요. 우리는 안 나올 것을 이제 가정하고 이제 들어갑시다. 공부. 최근 64쪽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나와요.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나오면서 부동산 문제가 나왔네. 그러면 왜 정부가 시장 개입할까? 부동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 부동산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나온 지가 20년도 더 됐어요. 20년.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만 가지고 나온 적은 20년도 더 됐으니까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한다. 그럼 부동산 문제의 의, 특징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럼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거기 보면 뭐 노렌츠 곡선이 이런 게 나온다고. 근데 이거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습니다. 예전부터 노렌츠 곡선이니 이런 게 나온다 뭐 10분위 분별이 나온다 했는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집가구 현상 볼까요? 집가구 현상 토지 가격이 높다. 이게 23회 때 나와요. 그러니까 23회 때 부동산 문제라고 나오지 않고 도심의 토지 가격이 높아졌다. 도심의 토지 가격이 높아졌다.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틀린 것 그래요. 그럼 토지 가격이 높아졌다. 집가구 현상이 발생하면 토지용이 집약화됩니까? 조방화됩니까? 집약화. 그것을 조방화라고 냈습니다. 조방화라고. 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가구 현상 4번에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2번을 보면 직주분리 현상 및 도시 수프로 현상으로 해요.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직장과 주거지역. 그럼 도심의 토지 가격이 비싸면 도심에가 직장이 있고 주택은 외곽으로 간다. 이걸 이제 직주분리라고 하고, 이거는 직주분리는 30년 전에 별표 5개짜리.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 안 나와요. 그럼 도시 수프로 현상은 여기 뭐라고 그래요? 저거 스프링쿨러죠. 스프링쿨러. 그러니까 수프롤이 흩어지다 이런 뜻이라고. 요 수프롤은 우리말로 하면 난개발 현상. 난개발. 그러니까 이 수프롤 현상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 난개발 현상을 도시 수프롤 현상 그래요. 그러면 도심의 토지 가격이 비싸면 외곽에서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외곽에서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을 난개발 스프링 현상 그렇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 등장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 얘는 잘 나와요. 그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요것만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 안정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요것만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요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요 내용을 약간 끌어들여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시장의 실패는 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쉬운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서울의 주택이 100개가 필요한데 80개밖에 공급되지 않았다. 그것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20개 부족하네요. 그럼 20개 부족하면 서울 사람들은 다 길거리에서 사세요. 20개 부족하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그는 이제 이렇게 한다고. 안정경쟁, 예부효과 등으로 인한 자원배분에 왜곡됐다. 이게 이제 시장의 실패야. 그러면 이런 말 안 주고 그냥 시장의 실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말 안 주고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시장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어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하는데 그 사회적 목표는 무수히 많으니까 여기다 다 쓸 수가 없다. 소득 재분배. 있는 사람은 소득이 엄청나게 많고 직장 다니지 않아도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까? 그 사람들은 근로소득, 노동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 자본소득이 있는 거라고. 자본소득. 이자 수입이 많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자본소득. 월세 같은 것도 자본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놀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인생 별거 있어. 그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노는데 왜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까? 자본소득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낮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득이 너무 높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소득이 재분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소득이 높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좀 더 걷고
그래서 도와주고 소득 재분배. 근데 그렇게 디테일이 안 나오고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불량주택 개선을 위해서 등 주거복지 등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나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회적 목표는 효율성이 될 수도 있고 형평성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다른 목표일 수 있다. 요거 이제 한 번 등장했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가끔씩 이렇게 나와요.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다. 그것을 경제 안정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엄청 이 부분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 정부의 역할이 기능이야.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발하는 것을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한다고. 정치적. 그럼 이 크로스로 내면 틀린 말이야. 예를 들어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 OX, X.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 OX, X. 그럼 됐어 이제. 그러면 이렇게 개입하는 원인이 생겼다면 개입의 필요성이 생겼다면 개입해야지. 자, 개입 방법으로 가죠. 개입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나올 수 있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용 규제가 있는데 이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을 물어보지 토지용 규제는 거의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대부분이 규제입니다. 규제. 물론 보조금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규제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게 직접 개입이냐. 요 1번이 뜻이야. 1번 뜻 안 물어봐요. 뜻 안 물어보고 직접 개입은 정부가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는 거야. 그걸 직접 개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요 공공 들어가는 거, 공영 들어가는 거, 그러면 전부 다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도 공공 들어갔네요. 토지은행은 세 가지로 표현해요. 토지은행 또는 공공토지비축, 공공생략하고 토지비축 이렇게 세 가지로. 전부 다 직접 개입이죠. 토지 수용, 협의 매수. 이 협의 매수는 국가가 사인들에게 토지 파세요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토지 선매,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또는 행복주택, 행복주택도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주택이라고 나오면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 행복주택입니다. 이렇게. 네. 자, 됐습니다. 자, 이 정도가 직접 개입이요. 직접 개입은 공공, 공영 들어간 거 빼고 나머지는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지.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는 직접 개입이겠는가 간접 개입이겠나 한번 생각해봐요. 임대료 규제가 나왔어요. 요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 똑같은 말이네요. 그럼 임대료 규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뭘까? 분양가 규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요거는 직접 개입 같아요? 간접 개입 같아요? 요 라인을 잘 보세요. 라인을. 요 라인을 요렇게가 직접 개입이라 이렇게가. 여기가 라인을 잘 보시라고. 그러면 중간에 써놨으면 여러분 애매하겠죠. 이렇게 중간에 써놨으면. 이거는 이제 직접 개입을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직접 개입으로 올해 평가사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간접 개입으로 묶인 것은 그랬어요. 근데 요거는 직접 개입 보는 거예요. 직접 개입 보는 게 타당합니다. 정부가 직접 임대료를 분양가를 정해주잖아요. 요건 직접 개입 보는 게 타당하다. 자, 그럼 이제 간접 개입. 간접 개입은 더 쉽다겠잖아요. 간접 개입은 돈 나오면 간접 개입이야. 돈 나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이따 하나 물어볼게요. 세금, 간접 개입. 세금이라고 안 나오고 조세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이렇게 나오겠죠. 보조금, 각종 보조금 등 금융지원, 부담금, 부담금부가 개발 부담금 이렇게 임대료 보조가 5번이나 나와요. 그 임대료 보조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정부가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조정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했다. 그럼 뭐요? 간접 개입. 요 대부 비율, 우리 투자론에서 대부 비율, 이거 제가 간접 개입입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 제공 나오는데, 정보 제공. 각종 정보 제공. 국가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렇게 정보 제공. 그런 것들을 간접 개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개입인가 봐봐요. 여기다 가운데 써야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지금 우리는 토지용 규제 공부 안 했습니다. 간접 개입까지 공부했습니다. 가운데 썼습니다. 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직접 개입일까 간접 개입일까? 간접 개입. 왜요? 정보 제공.
요 정보 제공하는 거, 정보 제공. 그러면 부동산 가격 공시가 정보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개입이에요. 그럼 이제 공부가 돼 있는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테스트합니다. 그 부동산 가격 공시에서 토지 가격 공시할 거고, 토지 가격 공시하고, 그다음에 주택 가격 공시하고 이렇게 할 건데 비주거용 빼버리고 나오도 않으니까 잘 나오도 않으니까. 그럼 토지 시장에 가격 정보 제공, 토지 시장에 가격 정보 제공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가입니까? 개별 공시가입니까? 토지 시장에 정부가 가격 정보 제공해 주는 것은, 자, 토지 가격 공시는 두 가지잖아요.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토지 시장에 가격 정보 제공하는 것은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표준지 공시가입니다. 표준지 공시가. 표준지 공시가. 선생님 그거 어떻게 기억해요? 자, 개별 공시지가가 하는 일은 세부사죠. 개별 공시가는 세금 산정, 부담금 부과, 사용료 산정. 그럼 세부사가 아니면 뭡니까? 표준지 공시가. 토지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은 이것은 세부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표준지 공시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는 것은, 주택시장을 몇 개로 나눠요? 두 개로. 그럼 단독주택시장하고 공동주택이 나오겠네. 그럼 단독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공동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그럼 단독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는 것은 뭘 같아요? 단독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한 것은, 단독주택은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럼 단독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한 것은 표준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다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공동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공동주택시장엔 공동주택 가격밖에 없잖아요. 그럼 공동주택 가격이 공동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죠. 이렇게 가격 정보 제공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번 빨리 정리하고 넘기게요, 이제. 자,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오잖아요.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고 이렇게. 그럼 표준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고, 그럼 뭘 다 X다? X다. XX 그러니까 욕간 내고. 이렇게. 그러면 토지만 표준이 가격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토지만. 그럼 주택은 표준이 아니고 개별하고 공동주택 가격이 가격 정보 제공하고. 자, 이제 여기 마무리할게요. 여기 가격 정보 제공, 정보 제공하는 게 간접 개입이야. 그럼 가격 정보 제공이라고 나오면 정보 제공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쉽죠. 꼭 가격 정보가 아니라 정보 제공. 그 정보 제공이라고 하면 간접 개입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정보 제공은 간접 개입인데, 요 정보 제공이 안 나오고 부동산 가격 공시 이렇게 나온다고. 그 부동산 가격 공시가 정보 제공하는 거거든. 그 부동산 가격 공시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자, 토지용 규제. 토지용 규제는 뭐가 토지용 규제입니까? 이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토지용 규제는 토지용 할 때 규제한다. 용도, 지역, 지구제,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토지용 규제죠. 토지용 규제는 뒤에 제도, 계획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네 맘대로 건물 짓지 말고, 그다음에 인가받고 해라, 허가받고 해라. 건축 규제, 각종 인허가 제도 이런 것들이 다 뭐요? 토지용 규제. 토지용 규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게 여기서 포인트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실패란 부분을 할 거예요. 65쪽 거기 정부의 시장 개입 지금 공부했는데 그 밑에 4절 정부의 실패 나왔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다. 그걸 뭐라고 해요? 정부의 실패.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는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실패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는데 실패하면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심화되는 거야.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걸 이제 정부의 실패라고 그래요. 이제 시장의 실패는 걸 공부할 겁니다. 시장의 실패 개념은 시험에 나오지 않음. 시장의 실패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지 못한 상태,
이게 비효율적인 자원비용인데 이게 결론은 너무 많이 만들었다 과잉 생산, 너무 조금 만들었다 과소 생산, 어떤 이유로 시장에서 필요한 것보다 필요한 양보다 많이 만들었다 과잉 생산, 조금 만들었다 과소 생산,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원인은 외우셔야죠. 지금쯤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 원인은 여기에 5가지 아니라 이게 10몇 가지. 그럼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경제학 책에는 시장의 실패 원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눠져요. 근데 우리 시험은 이 정도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불안정 경제 또는 불안정인 시장. 불안정인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게 독점, 과점, 독과점, 독점적 경제. 이거 어떤 것이 나오든 시장의 실패. 다만 이 독점이라고 나오면 여러분이 시장의 실패라고 받아들이는데 공급 독점이라고 나오면 이 공급 독점은 또 뭐지 이렇게 한다고. 공급 독점이 독점이야. 그럼 공급 독점, 독점, 과점, 독과점, 독점적 경제 전부 다 시장의 실패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규모 경제, 다른 말로 비용 체감 산업인데 규모 경제의 뜻을 물어본 적 없어요. 이 규모 경제가 결국 독점이 되거든. 그럼 규모 경제가 됐단 말은 물건을 만들 때 많이 만들면 비용이 다운된다는 소리야. 그게 규모 경제라고 그래. 그럼 이런 거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시험에는 거의 반영되잖아요. 다만 왜 규모 경제가 시장이 실패가 되는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만 한 5개 정도, 예를 들어 책이 10개 있다. 그럼 5개 정도의 책에서는 이 2개를 묶어요. 불안정 경제 시장과 규모 경제 그런다고. 왜? 이 규모 경제가 독점이 되니까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A 기업이 있는데요. A라는 기업이 물건을 하나 만들 때 이 규모 경제의 뜻은 규모를 키우면 경제적으로 됐다. 생산량을 늘리면 비용이 다운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럼 A라는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한 개를 만들었어요. 한 개 만들 때 비용이, 총 비용이 1,000원이 들어가서 1,000원이. 그럼 한 개 만들 때 총 비용이 1,000원이면 평균 비용은 얼마래요? 1,000원이지. 평균 비용은 하나 만들 때 비용. 평균 비용은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쓰는 말이고 회계학에서는 뭐라 하냐면 단위당 원가라고 해요. 단위당. 하나 만들 때 원가. 단위당.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단위당 원가.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회계학, 경제학 떠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단가라고 하지, 단가. 단가가 얼마인데 그걸 500원으로 주라고 그래. 이렇게 잖아, 단가. 이게 단가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10개를 만듭니다. 그럼 10개를 만들면 규모를 키웠죠. 규모를 생산량 늘렸단 말이에요. 그럼 10개 만들 때 총 비용이 10,000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 8,000원 들어가, 8,000원. 자, 하나 만들 때 1,000원이 들어갔으면 10개 만들면 10,000원이 들어가잖아? 근데 8,000원밖에 안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평균 비용이 얼마요? 800원. 800원. 이렇게 된 것을 규모 경제라고 그래. 규모 경제. 그러면 이 A 기업은 규모 경제가 됐는데 B 기업은 규모 경제가 아니라게 봐요. 그러면 B는 죽게 돼 있어요. A 기업은 이 물건을 규모 경제가 실현되면 평균 비용이 800원이거든? 그럼 가격을 900원 받으면 돼. 그래도 100원이 남아. 근데 B 기업은 규모 경제가 안 되니까 비용이 1,000원이 들어가, 1,000원. 그럼 1,000원이 들어가면 900원에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망하는 거라고. 그러면 A 기업만 살아남아. 그게 독점이 되는 거야, 독점. 이렇게. 그래서 규모 경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고. 그래서 뭐 규모 경제가 독점이다.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부 효과,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두 개 다 예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정이 나오든 부가 나오든 전부 다 시장이 실패. 공공재는 이제 무임승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재가 나오든 무임승차가 나오든 전부 다 시장의 실패.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확실성 이렇게 나옵니다. 역선택, 도덕적 해이까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건 이제 암기상이죠. 항상 제가 암기하고 이제 한번 넘길 거예요. 시장의 실패 원인, 시장의 불안전성, 불안정인 시장, 독점, 공급 독점, 과점,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산업. 규모 경제가 됐을 때 비용이 다운됐잖아. 이렇게. 그다음에 예부 효과, 정예부 효과, 부예부 효과, 그다음에 공공재, 그다음에 무임승차,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확실성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예부 효과하고 공공재. 단독 문제로. 그럼 이제 공공재, 예부 효과 두 가지가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자, 보게요, 공공재를. 공공재가 나오면, 그러면 B자가 포인트가 된다, B자. 공공재는
요 1번이 동그란 1번이 공공재 개념이야. 공공재는 그 재화를 소비할 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다. B자가 빠지면 틀린 말이야. B자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한 번도. 그 비배제성의 뜻. 비배제성은 배제성의 반대죠. 그 B자를 빼고 배제성은 돈 내지 않았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이게 배제성이야. 그 비배제성은 돈 내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비배제성이야. 그러면 이 비배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돈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은 시장은 반드시 돈을 받아야 돼. 그게 시장이야. 근데 이러한 물건들은 돈을 받을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 공공재가. 그래서 안 만든다는 소리야, 이게. 뭐가 공공재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공재잖아요. 공공재가 어떤 게 공공재입니까? 다음 중 공공재를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내지 않아요. 그럼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 도로라고 해볼까요? 도로? 이거 도로죠? 그럼 도로가 공공재인데 이 도로를 시장에 맡겨봐요. 우리나라에 도로가 100개가 필요한데 시장 기능이 맡겼다. 그럼 시장 기능이 맡겼단 말은 시장이란 말은 돈을 주고받아야만이 이게 시장에서는 반드시 돈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거야. 그러면 돈이 되면 만들고 돈이 안 되면 안 만들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그러잖아요. 떡볶이가 돈이 되니까 대기업에서 떡볶이 시장에 들어간 거라고. 그렇죠? 주변에 봐봐요. 좀 건물 하나 생기면 거기에 전부 다 서복 들어오잖아요. 돈 되니까 그런다고. 그게 시장이라고, 시장. 그러면 돈 되면 만들 건데 돈 되면 안 만든다. 그럼 이 도로라는 것은, 공원이라는 것은, 등대라는 것은 처음부터 돈을 받을 수 없는 성격을 갖는다고. 그래서 이 비배제성은 이런 것들이 돈을 받을 수 없는 성격을 갖는다. 그걸 비배제성이라고 그래요. 그 비경합성의 뜻, 이 비경합성의 뜻도 시험에 내지는 않는죠. 그러니까 공공재가 비배제성, 비경합성 그러면 끝나는데 이 B자 빼고 나면 틀린 말이고, 그럼 비경합성의 뜻을 물어본 적이 않았다고. 경합성의 반대가 비경합성. 경합성은 소비하기 위해서 서로 싸운다. 그게 경합성. 비경합성은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도로를 이용할 때, 공원을 이용할 때, 등대를 볼 때, 뭐 산림 명승지 이런 거 우리가 소비할 때, 그때 다른 사람하고 경합합니까? 안 하지. 그럼 이 경합성은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가 경합성이야. 그러면 요거 전부 다 의무교육, 소방, 뭐 국방, 경찰 전부 다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것을 비경합성. 그럼 얘들은 공공재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 거라고. 두 가지 성격. 그러니까 공공재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 비배제성. 요 종류. 그러면 이 공공재를 시장에 맡겼더니 꼭 필요한 만큼 만들었어요. 시장에 맡겼더니 꼭 필요한 만큼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장이 실패한 겁니까? 성공합니까? 성공하는 거지. 근데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놨더니 돈이 안 되니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만든다는 소리예요.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 이게 이제 뭐요? 시장의 실패치. 그럼 공공재는 시장이 실패했네요. 이거 물어봐. 공공재가 시장이 실패했는데 왜 실패하는가 물어봐. 공공재의 시장이 실패의 근본 원인. 만약에 얘들을 만들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만큼 만들겠지. 그럼 공공재는 과소생산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는데 원인은 돈을 못 받는 거. 그 원인을 돈 못 받는 게 뭡니까? 무임승차. 무임승차.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공공재는 무임승차 현상을 발생시켜서 시장을 실패하게 만든다. OX? 그러면 얘들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인데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시장이 실패했다. 조금밖에 안 만들었다. 그러면 누가 만들어야 될까?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기업을 통해서 생산. 뭘 가지고? 세금 가지고. 정의의 이부효과 발생시키고 서비스 규모 경제라고 했네요. 정의의 이부효과. 저는 돈 내지 않고 혜택 보는 것을 정의의 이부효과라고 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돈 내지 않고 혜택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이부효과. 시험은 공공재는 예부 효과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해요. 정의의 이부효과, 예부 효과잖아요. 공공재는 예부 효과를 유발시킨다. 이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는 한 번 딱 나왔어. 지문에.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된다고. 규모 경제, 소비에 있어서. 근데 뜻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는 아까 우리 A라는 기업이 하나 만들 때 1,000원, 10개 만들 때 8,000원 나왔죠? 그걸 생산에 있어서 규모 경제, 생산. 그럼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는 소비량을 늘렸더니 비용이 다운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공원이
여러분들 공원이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재. 그럼 이 공원 만들 때 비용이, 공원 만들 때 건설비가 만약에 10억이 들어갔어, 10억이 들어갔는데, 이용자가요, 소비자. 뭐 이용자라고 하면 소비자. 이 공원을 소비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딱 한 명이라고. 그럼 한 명이면 비용이 얼마요? 10억이야, 10억. 근데 이게 소비자가 10명으로 늘어나면, 그러면 비용이 이제 1억으로 줄어드는 거라고, 이렇게. 그 100명이 늘어나면,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소비량을 늘렸더니 비용이 뭐요? 다운됐잖아. 이걸 소비에서 규모기. 공공재가 다 걷다고. 그럼 이 도로를 만들었어요. 국가에서. 근데 통행량이,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 만든 거라고, 이렇게. 이게 정부가 시장에 계속 더 나빠지는 거라고. 이런 것들을 정부의 실패 이렇게 불러요. 자, 됐습니다. 공공재는 여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공공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요 과소생산하고 비차. 그러니까 공공재가 나오면 비차 있는가 없는가 보고, 과소생산인가 과대생산인가 이거 보고, 그럼 이제 공공재 끝. 자, 그럼 이제 2부 효과 가야지. 2부 효과. 자, 2부 효과. 2부 효과는 시간이 할 수 없네요. 그래서 2부 효과부터는 10분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